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향후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또 한 번 구속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재차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윗선을 겨냥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법불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 영장 청구 어떤 의미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고강도 압박 수사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특검과 경찰이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두세 차례 정도 소환 요청을 한 다음에 불응을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일 텐데 기존의 경찰에서의 수사 태도까지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고 당연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예단을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거든요. 특히 네. 법불악이라는 표현은 한비자가 한 말인데 잘 아시겠지만 법은 이 귀한 신분에 아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 집행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네. 그만큼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경찰의 어떤 이 수사 당시의 태도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명분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병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 지금 특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왜 윗선부터 하냐면 일단 내란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여러 혐의가 있겠지만 외환 관련한 혐의일 텐데 이거는 군사 기밀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면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란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미 윤 전 대통령 출국 금지가 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과를 좀 살펴보시면 네. 작년 1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됐다가 구속이 취소가 되면서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 당시에 출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출국 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과 특검은 완전히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바뀔 때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수사기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당시에 출국 금지 조치가 과연 필요한 조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거든요. 그게 피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출국 금지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되는 것이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어떤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 그때 당시 한 번 더 출국 금지 조치 여부를 새로운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이제 1번 질문 드릴 때 우리 허주연 변호사가 예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을 했죠. 체포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특검과 경찰이 다른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이 소환을 요하면 응하려 했다는 점을 내세웠어요. 이 논리는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직까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네. 특검 자체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하는 태도로 내란 재판에서 일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소환에 협조하는지 아닌지를 일단 판단을 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자체의 어떤 정당성은 부정하면서도 소환에는 응하려 했다라는 다소의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는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전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체포의 영장 집행에 상당히 불응했던 전력도 있단 말이죠. 예. 그것이 바로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이 청구된 경찰의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것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기존 피고인의 태도로 비추어 봤을 때는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전의 사례에서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법원의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예, 이제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해서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인데 만약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체포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 수순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체포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하게 되면 예.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야잖아요. 이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 풀어줘야 됩니다. 물론 반드시 체포영장을 신청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수사기관의 판단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됩니다만 보통 이렇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들이 실무상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상 구속을 전제로 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 신청을 안 하고 계속해서 여러 번 소환을 하고 이후에 어떤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영장까지도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신청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건 뭐냐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외환 혐의까지 모두 11가지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체포영장에는 외환 혐의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특검 입장에서 어떤 포석이 좀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 혐의까지 수사할 시간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구속의 사유에는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외환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까지도 특검은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 기밀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당사자일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뭐 군 이 관계자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구속 영장 발부에 필요한 혐의 소명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일단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에도 혐의로 적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 48시간 만약에 체포가 돼서 48시간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 혐의까지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좀 너무 짧은 부족할 거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도 외환 혐의는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앞서서 특검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면 향후 특검 수사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기각이 된다고 하면 여러 번 또 소환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될 텐데 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한다거나 시간을 끈다거나 한다고 하면 특검으로서는 사실 시간의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특검이 저는 잃을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자체로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쌓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후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특검은 아마 또다시 이런 인신 구속을 시도를 할 겁니다. 예. 신병 확보를 시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이런 행보가 사실상 잃을 것이 없는 행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긴장된 상황 속에서 다른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 여부도 이제 오늘 결정될 전망인데 일단 내란 사건 전체 흐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내일로 만료가 되잖아요. 만일 오늘 연장되지 않으면 내일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구속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높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약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소명이 결국에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증거인멸 우려도 같이 높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어느 정도로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들고 예. 또 하나 제가 구속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보석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건부 보석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증인과의 접촉 금지거든요. 네. 증거 인멸 시도를 우려해서 그러는 건데 보통의 경우에는 구속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 목전에 두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빨리 나갈 수 있다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은 증인들과의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 아니냐. 재판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조건부 보석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을 노리는 것이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증인들과 접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구속 가능성 저는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법원이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서 낸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또 김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준항고 뜻을 밝혔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거든요. 그게 김 전 장관 측이 소송을 지연할 목적을 가졌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죠. 이 재판부에서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기피 신청을 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특검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공소제기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준비 기간 중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지금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김용현 전 네. 장관 측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사유로 지금 그걸 받아준 재판부도 위법하니까 예단의 가능성이 있다. 기피 신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 자체가 사실상 특검법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지 않고도 다툴 수 있는 뭐 본안이라든가 다른 절차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유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것은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 기피 신청 사유를 검토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소송이 지연이 되겠죠. 그런데 특검은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 부분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고 간이 기각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른 피의자들이 동일 방식으로 절차를 좀 지연시키려고 한다면 비슷하게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피의자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예상되는 부분이요. 지금 여인영 사령관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문성호 사령관도 추가 기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군검찰 측에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했다고 특검 측에 알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과 유사한 사안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예. 보통 실무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많은 재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가 드물고 구속기간 만료를 대비해서 이렇게 추가 기소하는 사례들이 사실상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 부분이 위법한 추가 기소로 평가가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이 왜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대상이잖아요. 만일 구속된다면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다른 피의자들한테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다른 피고인들이 지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얼마나 있는지는 원칙적으로는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비슷한 사유로 구속된 다른 피고인들의 구속 사유도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뭐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피의자들마다 예외적인 사유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뭐 관계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비슷한 상황으로 큰 맥락에서는 네, 그렇죠?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명 개그맨인 이경규 씨가 약물을 복용한 뒤에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일단 혐의를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찰이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경규 씨가 8일 오후 2시에 논현동에서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잘못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차주가 절도 혐의로 이 사람을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했는데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똑같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경규 씨 측 주장에 따르면 10년 동안
동안 공황장애를 알아왔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을 했고 전날에 증상이 심해져서 약을 복용을 한 상태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직접 운전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이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유라는 걸 인지를 충분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혐의를 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약을 먹었어도 그렇게 차를 헷갈릴 만큼의 정도의 상태였다면은 이게 운전하기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경규 씨 측이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알아왔고 그 약을 먹고 운전했던 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경각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요. 술에 취했을 때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알죠. 당연히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복용하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도로교통법 45조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그 조문 제목부터가 과로 한때 등의 운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약물 복용 상태가 아니라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운전을 할 수 없는데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데 그걸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운전대를 잡아도 이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경규 씨가 착각한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불법적인 약물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사의 진단하에 처방받은 약물, 평소에 복용하는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에 이게 운전대를 잡지 못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었던 것이 어떤 합법적인 약물을 복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 몸 컨디션에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상태라는 정도의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합법적인 약물뿐만 아니라 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뭐든지 간에요. 필요한 때, 졸릴 때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이 씨의 진술을 분석을 해서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뭐 고의성을 떠나서 이런 지금의 상황을 딱 봤을 때는 처벌 수위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처벌 수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이 만약에 많이 인정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사고가 난 상황도 아닌 네. 데다가 지금 차를 착각하게 된 경위도 본인이 다른 차를 간 게 아니라 그 주차 관리 요원이 다른 차를 넘겨줬는데 구별을 못하고 운전을 그냥 했다라는 했다는 거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경규 씨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이런 점들이 평가된다면 기소유예 처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 네. 일단은 합법적인 약물을 어쨌든 처방받아서 복용을 한 것이고 그 복용 방법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과다하게 의도적으로 많이 복용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복용했는데 내 몸 컨디션이 그날따라 나빠서 평소와 다른 정도의 약효가 발현됐다.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경규 씨가 사고를 냈는데 계속해서 운전했다. 이런 상황이 또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꼭 있습니다. 뭐 연예인이 아니어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나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보통 수면제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고 이 운전을 필요에 하는 의해서? 그렇죠. 필요에 네네. 의해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고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 중에 이 정신과 질환으로 인해서 처방받는 약물들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네. 뭐 졸리게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가 비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긴 합니다만 이 비염이나 알러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처방받는 약물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 맞아요. 운전하지 말라는 늘 이제 주의사항을 공고를 하는데 예. 그걸 내가 평소에 비염 알러지를 막기 위해서 늘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그날따라 증상이 심해서 두 알을 먹었는데 너무 졸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약을 복용했는데 평소에 감기약 정도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내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졸림을 유발했다. 그런데 내가 인지하면서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거든요. 문제는 운전대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맞아요.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10살 언니가 숨지고 7살 동생이 중태에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에 집안에는 자매만 있었다고 하는데 부모가 집을 나선 지 한 20분 만에 불이 났다고요? 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벽 4시쯤이었어요. 예. 부모가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면 아내가 데리러 가는 식으로 같이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는 부부였는데 아이들이 10살, 7살 아이들이 안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걸 보고 집을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부부가 집을 나선 지 불과 15분 만에 원인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무려 20분 만에 정말 이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집을 정말 새까맣게 태울 그러네요.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큰 불로 번졌고 이웃들이 연기를 막고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119에 신고해서 소방이 빨리 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화재가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불도 문제지만 연기거든요. 그렇죠. 두세 번만 호흡을 하더라도 이게 치명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마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나는 것도 모르고 대피를 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0살 언니는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7살 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자가호흡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현장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검은 연무가 너무 시커멓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안방에서 더듬어서 구조를 할 정도로 연기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네. 첫째는 지금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둘째도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서 가족들도 그렇고 이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 참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특히 아이들 부모 되시는 분들이 지난 3월에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생활고를 호소했던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지원이 좀 이루어졌더라면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 이 부모는 아마 평생 원래 자식을 앞세우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일을 하러 나가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굉장히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만 부모 마음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지원 요건에 좀 미달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중위소득 이하여야지 이 부족분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95만 원 정도가 중위소득으로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되어 있는데 사실 195만 원으로 이 네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쉽지 않았을 너무 것으로 어렵죠. 보이고 어쨌든 이 부부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뭐 굳이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일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근무를 하는 일을 하면서도 힘들게 어떻게 보면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던 것인데 아이들은 그래도 다행히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로는 선정이 돼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모두를 해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사실상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위소득 정도로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돈을 벌고 기회를 얻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새벽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이 어떤 그 위험의 사각지대에 방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막기에는 한계가 그렇죠. 있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지원이 반드시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란 특검부터 구속 연장 그리고 안타까운 화재 사고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